우리 식구가 모인 자리에 저 자식을 버젓이 데리고 와. 딸의 재롱잔치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그 순간 내 인생은 산산이 조각났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 그리고 숨겨진 진실. 저는 중년의 남자, 정확히 말해 44입니다. 살다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죠. 얼마 전 우연히 본 한 편의 영화가 제 심장을 그대로 도려냈습니다. 왜냐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인생의 비극이 영화 속에 똑같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 여자가 죽음 너머에서 되살아나 자신을 파멸시킨 자들에게 복수를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희생부활자라고 불렀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멈추지 못했고 분노는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렸죠. 불교에서도 환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생전에 지은 인연과 선행이 다시 이승에서 만남을 이어준다고 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다는 점에서 희생부활자나 환생이나 본질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전혀 다르겠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그 믿지 않았던 일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가슴을 치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건 제 신혼 시절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쯤은 돌아볼 만큼 눈에 띄는 여인,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헉하고 숨 멎을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직장 연애 끝에 결혼했고 예쁜 딸까지 낳아. 회사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도 인생 성공했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남들의 시선을 받을 때마다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것도 아이 엄마가 된 뒤에도 아직도 클럽에 갈 듯한 복장으로 회사에 나가는 걸 보며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자기야, 그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옷이 너무 붙어서 걸을 때마다 치마가 말려 올라가. 자기야, 그게 전략이라는 말 몰라? 내 치마가 1mm씩 짧아질수록 내 연봉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이건 내 스타일이고 당신도 이 스타일에 반해서 결혼했잖아. 내 말이 틀렸어? 지금 미인계를 써서 연봉을 올리겠다는 거야? 실력으로 승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실력만으로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여자가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기가 돼야 해. 자기야, 우리 아직 젊잖아.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이 집 유지할 수 있어? 맞벌이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내일은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 접어두시고 나 먼저 나간다. 아내의 말솜씨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아내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 내가 괜히 오바했나 싶어지고 말죠. 매일 아침마다 옷차림을 두고 시작된 잔소리는 결국 제가 말문이 막히는 걸로 끝나곤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아내에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조종하며 원하는 걸 반드시 쥐고야 마는 성격. 그런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늘 곁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제게 유일한 위로가 있었죠. 딸아이 사랑이를 돌봐주는 장인어른 장모님의 존재였습니다. 허서방, 자네가 이해하게. 어릴 때부터 치장하는 걸 좋아했지. 애 낳고 나이 들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더 그러는 거야. 그래도 미모 하나는 사랑이한테도 자네한테도 남는 장사 아니겠나. 내가 나중에 따로 불러서 얘기할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말게. 예쁜 마누라 둔죄라 생각하고 행복한 고민이라 여기게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랑이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아침부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차 조심, 사람 조심, 개 조심. 알지. 오늘도 무탈하게, 얼른 출근하게. 솔직히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아내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조차 최고라 말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런 아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장인, 장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즘 세상의 외손주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에서 올라와 살림을 봐주는 장인, 장모님이 어디 흔합니까?
용돈이라도 드리려 하면 단칼에 거절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전 생각했습니다. 나 진짜 복 많은 놈이구나.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출근한 어느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장의 눈길이 이미 아내에게 고정돼 있었다는 걸. 와, 오늘 한 대리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이 각선미 좀 봐. 보는 내가 다 숨막혀. 부장님, 저 아직 제 몸매에 100% 만족 못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는 이슬만 먹고 사는 거지? 화장실도 안 가지? 이슬은 먹죠. 부장님이 주시는 이슬이요. 하하, 진짜. 말은 어쩜 그렇게 살살 녹이게 잘해? 지연씨, 내 애인 해줄래? 어머, 부장님 또 시작이시다. 캄다운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해드리면 되잖아요. 어때요? 오피스 와이프 좋다. 마음에 들어. 그래, 회사에선 서 대리가 내 공식 오피스 와이프야. 알았지? 하하, 정말 부장님도. 그 꼴을 지켜보며 제 머릿속에선 수십 번이나 똑같은 상상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당장 저 인간 멱살을 잡아 끌고 화장실로 끌고 가. 입에서 피가 터지도록 후려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연과 나 그 사이에 있었던 약속 때문이었죠. 자기야, 부장이 요즘 눈치가 예민해. 나 유부녀인 거 알면 어린 여자들한테 치일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티내지 말자, 알겠지? 그리고 결혼 반지도 출근할 땐 잠깐만 빼둘게. 이 모든 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당신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우리의 핑크빈 미래라니. 내 앞에서 딴 남자에게 오피스 와이프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서 남편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게임이었습니다. 사내 연애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고 회사 사람 한 명 부르지 않았던 것도 모두 다 그녀의 계산이었죠. 겉으로는 미스로 남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단 한 명, 제 친구이자 유일하게 제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동기였습니다. 야, 너 벨도 없냐? 부장이 하는 짓 보면 스킨십만 안 했지. 거의 성희롱이잖아. 아니다. 그것도 아니지. 재수 씨도 그냥 받아치잖아. 이쯤 되면 둘이 합의하고 노는 거지. 재수 씨 단속 좀 해라. 진짜 큰일 난다. 지연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일 욕심 많고 유부녀 티나면 일감 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우린 문제 없어. 알아서 조심하고 있어. 그런데 넌 그렇게 생각해도 회사 남자들 재수 씨 몸매 후는 눈빛 못 봤냐? 어쩔 땐 내가 점퍼 벗어서 다리 가려주고 싶다니까. 구라나, 내가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여자는 마음이 진짜 한순간이다. 능력 있고 돈 있고 잘 나가는 남자 앞에선 그냥 버스 갈아탄다. 내 말 흘려듣지 말고 명심해. 솔직히 그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제일 속상한 건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향해도 집에 돌아오면 또 너무나 예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로선 문제투성이었지만 적어도 딸아이 앞에서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또 녹였습니다. 울구구 우리 사랑이 잘 있었어요? 맘마도 잘 먹었고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자기야, 사랑이 코에 있는 점 좀 봐봐. 나 닮아서 미인 점도 딱 있어. 어쩜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을까? 우리 공주님, 그럼 우리 딸 미모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지. 전부 다 자기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잖아, 그치? 자기야, 우리 사랑이를 위해 진짜 멋진 부모가 되자. 열심히 일해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나중에 시집도 최고로 좋은 데로. 두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사랑이는 복을 타고났으니까 사랑 많이 받고 잘할 거야. 틀림없이. 아이고, 딸 없는 사람들 서러워서 어째 산다냐. 딸 바보들 나셨구만. 사랑이도 내 딸이지만 내 하나뿐인 손녀야. 이렇게 예쁜 건 우리 할미 유전자 덕분도 있는 거지. 그치 하은아? 우리 사랑이가 돌을 맞기 전까지 우리 가족은 웃음이 가득한 그야말로 화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완벽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어휴, 어떡하냐. 이걸 어째.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사랑이 왜 울어? 울음소리. 이상한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랑이가 거실장에 부딪혔다고. 뭐? 어디 다쳤어? 눈옆이 찢어졌대. 지금 병원 가는 중이라는데. 그 순간 아내는 제 사무실로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헐레벌떡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사랑이가 다쳤대. 뭐라고? 어디? 어떻게 다쳤는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실장 모서리에 지금 병원 가야 해. 조퇴한다고 말하고 당장 가자. 자기야, 나 진짜 미안한데 오늘 중요한 PT 발표가 있어. 3개월 내내 준비한 거잖아. 이거 놓치면 과장 승진 물 건너가. 발표까지 딱 1시간 남았어. 제발 자기가 좀 대신 가주면 안 될까? 그래도 엄마가 가야지. 사랑이가 분명 엄마 찾을 텐데. 사랑이가 분명히 엄마 찾을 텐데. 엄마 있잖아. 자기가 가면 괜히 엄마 상처만 더 깊어질 거야. 괜히 감정 상할 말이나 할 테고 그냥 자기가 혼자 다녀와줘. 나 오늘 빨리 퇴근할게. 알았지? 사랑이 잘 부탁해. 과장 승진을 위해 아내가 몇 달을 밤새며 준비해온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쳤는데도 이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이는 거실장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눈옆이 찢어졌고 열두 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어서방 정말 미안하네. 내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 아이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차라리 내 눈이 찢어졌으면 왜 우리 사랑이 얼굴에 상처가 나는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정말. 요즘 세상에 성형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상처만 잘 아물면 사랑이 조금 더 크면 티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사랑이 엄마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이가 다쳤는데 그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휴, 자네 말이 다 맞지. 근데 우리 지연이도 마음이 복잡해서 자칫 장모 보다가 감정 격해질까봐 오늘 일찍 퇴근한다니까 이해 좀 해줘. 자네는 어찌 그렇게 마음이 태평양인가.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행히 눈에는 이상이 없었고 의사는 상처만 잘 아물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사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아이 얼굴 한쪽을 덮을 만큼 큰 반창고를 붙이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며 그 밤은 그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아내. 우리는 회사의 결혼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에 회사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저는 앉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기야, 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괜찮아? 그게 어제 발표 끝나고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어. 사랑이 걱정은 안 됐어? 아이가 다쳤다고 하면 일 끝나자마자 달려와야지. 그게 엄마 아니야? 그게 상식이야.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 진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이는 괜찮아?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욕을 퍼붓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걸 이제 묻냐? 내가 엄마냐? 다른 집 남편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폭발했겠지만 저는 그저 부부 사이의 해프닝이라 여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야근, 주말 근무, 출장이 일상처럼 늘어갔습니다. 또 출장이라고? 어쩌겠어. 나밖에 갈 사람이 없는데. 자기야, 이제 자기 위치도 올라갔고 그냥 회사에 우리 결혼한 거 사실대로 말하자. 아이 엄마를 이렇게 자주 출장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자기야, 나 과장만 달고 그만둘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자기 왜 자꾸 이래? 사람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힘들어. 나는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 멀리 출장도 가고 일도 잡고
출장 간다고 하면 잘 다녀오란 말은 못해도 또 출장? 이게 뭐야? 그럼 당신이 이 집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키우든가. 나도 회사 관두고 집안일이나 하지 뭐. 나도 그러고 싶어. 매일 출근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또 제가 말을 심하게 했나 싶어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곧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연아, 출장 가는데 수영복은 왜 챙긴 거야? 속옷이랑 헷갈린 거지. 그런가 봐. 근데 왜 가방 뒤지고 그래? 멀리 간다길래 뭐 빠뜨린 거 없나 보고 있었지. 수영복은 내 서랍에 넣어뒀어. 엄마. 엄마, 내가 할게. 내가. 엄마는 사랑이나 잘 봐줘. 자기야, 나 다녀올게. 출장 가는데 수영복이라니. 짧은 치마, 선명한 레드립, 그리고 부장놈과의 가벼운 농담 따위는 그냥 그럴 수 있다며 애써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방에 수영복이 들어있는 걸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 끈적하고 차가운 찝찝함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외출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가 지나쳤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냥 날씨가 좋잖아. 사랑이랑 산책이라도 갈까 했는데 근데 나 오늘 모임 있어. 또? 무슨 모임인데? 와인 스쿨. 거래처 사람들이 다 와인을 마시길래 좀 알아보려고.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급히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회사 동기 모임, 필라테스, 독서 모임, 등산, 이제는 와인 스쿨까지. 이상하게도 모임은 다 달라도 준비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속옷을 고르느라 한참을 고민하고 화장은 점점 진해졌으며 향수는 지나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날은 휴일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는 바람 좀 쐬시라고 권해드렸고 저는 사랑이와 함께 집에 남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 과장.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자네 재수씨 오늘 와인 스쿨 간다고 했지? 그래. 왜?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 칠순이라 호텔에 왔는데 서 대리가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라운지 바에 앉아 있더라고. 둘이 애정 행각이 장난 아니야. 뭐라고? 내가 눈을 의심해서 몇 번을 비볐는지 알아? 볼 만지고 다리 만지고 키스까지. 가까이 보니까 자네 와이프 맞더라. 그럴 리 없어.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 지금 바로 보내줄게. 박 과장의 말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곧 알림창이 떴습니다. 바다호텔 라운지바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 누가 봐도 지연이었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다정하게 다리를 스치듯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입맞춤까지 주고받는 장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진은 끝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이 무빙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이가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무릎을 툭툭 쳤습니다. 아빠 울지 마. 아야 했어. 내가 치료해 줄게. 후, 5살짜리 딸도 아빠의 눈물 속 슬픔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몇 장만으로 모든 걸 확신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박 과장,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좀 더 알아볼게.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외출,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자기기 상가를 돌며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하나 구입했고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인 현장을 직접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문득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 뒤를 추적하는 걸 즐기던 녀석. 결혼 후엔 연락이 끊겼지만 지금이라면 그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6년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구란이냐? 드디어 연락했네. 잘 살고는 있었냐? 그냥 버티고 있었다. 혹시 재수씨 때문이냐? 어떻게 알았어? 너 목소리만 들어도 감이 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었는데 사랑이 이제 5살이야. 나 어떻게 해야 하냐? 긴 말 필요 없다. 내가 도와줄게. 일단 자존심 따위는 집어치워. 지금부터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야 해. 친권, 양육권, 위자료 다 너한테 와야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구란이는 과거부터 사람을 추적해왔고 그 일이 직업이 되어 지금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을 상대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대상이 되자 꽤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움직였고 아내의 뒤를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절대 들키지 마. 증거 잡기 전까진 평소처럼 행동해. 특히 사랑이 앞에서는. 분노는 속에서 끌어올랐지만 사랑이 앞에선 좋은 아빠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달 동안 가짜 미소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란이는 두꺼운 봉투 하나와 USB를 건넸습니다. 상식아, 내가 이 일 오래 했지만 이건 진짜 아니더라. 이걸로 억울함 풀고 사랑이랑 잘 살아. 그게 내 인생엔 제일 좋은 길이야. 각오가 서면 내가 마지막까지 도와줄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날 밤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에는 차 안에서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 호텔과 모텔을 함께 드나드는 모습, 커튼 너머로 엉켜있는 실루엣까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과 수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집 주차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직후엔 아무렇지 않게 사랑이를 안고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론 착한 아내, 좋은 엄마인 척.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진실을 퍼붓고 싶었지만 저는 친구의 말대로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랑이 재롱잔치 있는 거 알지? 난 오전만 일하고 유치원 바로 갈 건데 당신은? 미팅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엔 당신이 혼자 가줄 수 있을까? 아내는 사랑이가 엄마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가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무심히 넘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사랑이가 정말 신경 안 쓰는 걸까? 아니면 당신이 사랑이를 신경 안 쓰는 걸까? 아내는 불쾌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딸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 때문이야. 멋진 엄마가 되어야 사랑이도 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래, 당신 말이 맞겠지. 오늘은 내가 다녀올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참기 힘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토해도 마음속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랑이를 끔찍이도 아끼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그분들께 차마 이혼 얘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 어제 술을 좀 해서요. 원래 술도 안 하던 사람이 요즘 왜 그래? 회사 일 때문이야? 네, 그냥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요. 일도 좋지만 건강부터 챙겨야지. 오늘 사랑이 재롱잔치 끝나고 지연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말고 한정식 집으로 가세. 자네 장인 생일이기도 하고. 아,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괜찮아. 내가 예약할게. 그대로 와. 장모님의 따뜻한 말에도 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결국 실수를 연달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왜 그래? 이사님한테 욕먹었잖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면 승진은 물 건너갔어. 조퇴 좀 해도 될까요? 됐고, 맘대로 해. 욕을 뒤로 한 채 저는 사랑이의 재롱잔치를 보러 달렸습니다. 그 아이가 무대 위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차마 배신한 그 사람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연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저는 장인어른 생신을 맞아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사랑이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는지 알아? 사위는 휴가까지 내고 참석했는데. 너는 정말 실망이다. 예전 같았으면 지연이도 많이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겠지만 이젠 그 말조차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시사를 기다리던 중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여러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대낮대로변. 한 남자와 지연이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대 연인처럼 주변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다정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사진이 찍힌 시간이 바로 사랑이 재롱잔치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구란이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상씨가, 이건 아니다. 내 아내는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이구나. 마침내 끝낼 때가 왔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좀 늦었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사랑이도 미안해. 그리고는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긴 우리 거래처 상사님이에요. 그 남자는 카메라 영상 속 지연과 함께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자기야, 사랑이 재롱잔치 어땠어? 영상 찍었지? 좀 보여줘. 응, 있어. 근데 부모님 눈 불편하시니까 내가 노트북 가져와서 크게 보여드릴게. 저는 사전에 정리해둔 영상과 사진을 그 자리에서 꺼내 틀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의 무대 영상이었습니다. 모두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 순간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안엔 지연과 남자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차량 안, 그리고 함께 있는 장면들. 저게 뭐야? 사랑이 엄마 맞아? 저 옆에 남자는 누구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사랑이 엄마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연 씨가 사랑한다고 말한 남자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의 손이 떨렸고 장모님은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사랑해요. 이젠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나도 내 인생 찾고 싶었어요. 사랑이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사랑이는? 사랑이까지 데리고 갈 셈이야? 사랑이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야. 당연히 같이 가야죠. 안 돼. 적어도 사랑이만은 안 돼. 비켜요. 하은아, 가자. 딸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엄마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사랑이는 두고 가. 너는 이미 모든 신뢰를 잃었어. 지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를 안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모님은 쓰러질 듯 울었고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아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뒤 정리하려 했습니다. 사랑이만 곁에 있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생각마저 꿰뚫은 듯 장인어른 생신 자리에 상간남을 데려왔고 결국 사랑이까지 안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흐느끼셨고 장인어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딸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겠네. 자네 상처 꼭 보상하겠네. 하지만 그 말로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술로 버텼습니다.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보내고 있을 무렵 낯선 번호가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사랑이에게 무슨 일이, 그 생각에 손이 떨리는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긴 경찰서입니다. 한지연 씨 남편분 되시죠? 오늘 아침 아내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동승자는 남성 1명과 5살 여아로 추정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얀 천 아래 새 구의 시신,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확인하며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충격 이후 차량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는 사랑이의 작고 차가운 손을 붙잡은 채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가장 소중한 걸 데려가는 거냐고. 아이는 이제 겨우 5살이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아갈 틈도 없이 이렇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갔어야 했어. 왜 그 아이가 자네까지 잃는 건 나는 도저히 못 견딘다. 사는 사람은 살아야 해. 내가 자네 살려낼 거야. 죽이고 싶을 만큼 원망했던 아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딸, 그 둘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밥도 먹지 않고 거의 시체처럼 살아갔습니다. 진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조심스레 다가오셨습니다. 어서방, 날쌔. 네, 자네한테 더 일찍 가보려고 했는데 자네 장모가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장모님이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장례 치르고 나서 말을 안 해. 부르면 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사랑이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자네가 왜? 내가 죄인이지. 어서방,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젠 자네가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장인어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랑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장인어른은 편의점을 제게 넘기셨고 저는 아르바이트도 쓰지 않고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피곤하면 잡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고속도로 위 편의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가끔씩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여자아이들을 볼 때면 사랑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삶이 왜 저에겐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는지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에 음료를 채우며 하루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그때 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 손님,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코에 있는 작은 점, 눈가에 흐릿하게 남은 상처, 그리고 죽은 지연을 닮은 초롱초롱한 눈동자까지 사랑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그대로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너 몇 살이야? 네. 이름이 뭐니? 아저씨 아파요. 놔주세요. 너 사랑이지? 사랑이 맞지? 아빠야 아빠라고. 그때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이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고 아이는 금세 안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다시 돌아와 저를 향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딸한테 왜 그랬어? 혹시 아이 이름이 사랑이 아닌가요? 그리고 8살 맞죠? 그걸 당신이 왜 알아? 수상하잖아. 설마 어린이 성범죄자 아니야? 아니요. 전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로 보낸 제 딸이랑 너무 닮아서 그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희는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이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는 조금은 이해해요. 그래도 아무한테나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 안 하고 먹었던 거 제가 계산하고 갈게요. 저는 그 남자의 말 속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이라는 구절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지? 달려가서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시신도 확인했고 장례까지 직접 치렀는데 그 아이가 도무지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세 사람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볼까 말까 수백 번은 망설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가 아이와 함께 차에 타려는 순간 저는 결국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편의점 사장님?
왜요? 또 뭐 계산 안 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아까 너무 죄송해서요.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요. 자기야, 그냥 가자. 지수, 엄마. 아직 체크인까지 시간 남았어. 뭐, 그쪽이나 우리나 사연 있는 얼굴들이니. 그러죠 뭐. 그때 아이와 아내는 저를 경계하듯 바라봤고, 결국 아이 아빠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까 정말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뭐 이해는 해요. 저도 100일도 안 된 딸 먼저 보내고 폐인처럼 살다가 지수를 만나고 나서야 조금 숨을 쉬며 삽니다. 지수라고 하셨죠? 따님 나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식구가 된 지 딱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사실 이 휴게소가 우리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의미 있는 장소요? 그땐 아내랑 서울을 떠나 좀 멀리 여행 가자고 길을 나섰는데 휴게소 한쪽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잃어버린 줄 알고 미아 신고도 하고 경찰도 불렀어요. 그런데 CCTV를 보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두고 차를 타고 떠나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서 얼굴도 안 보였고 너무 파렴치해서 복지시설에 맡기려 했는데 떠나려던 순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한 달만 돌보다가 좋은 집에 보내자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수 절대 못 보내.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그럼 지수 눈 옆에 난 작은 상처. 혹시 언제 생긴 건지 아시나요? 아, 그건 지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있었어요. 우린 몰랐는데 아이 씻기다가 아내가 먼저 봤죠. 저기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전 3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정말 너무 닮아서요. 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는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저씨가 궁금한 게 있대. 지수가 알려줄 수 있겠어? 아까 그 편의점 아저씨잖아? 맞아, 편의점 아저씨다. 지수 주려고 지수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도 가져왔네. 우와, 이거 장난감 들어있는 거잖아. 열어봐야지.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프지만 꼭 알고 싶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저번에 미안해. 아저씨 딸이랑 지수가 너무 닮아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아저씨 딸이 저랑 닮았다고요? 응, 난 우리 엄마랑 아빠 닮았는데. 그럼 그렇지. 근데 아저씨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 대답해 줄 수 있어? 전에 이 편의점 있는 휴게소 와본 적 있다고 했지. 언제 왔는지 기억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뽑기 하자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뽑기. 사실 이 휴게소 근처에선 3년 전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부로 추정되는 두 남녀와 여자아이. 경찰은 이 사고 차량의 여성이 지수를 이곳에 버리고 간 생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이 부모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해 지수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 일치. 세상에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들고 지수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 제 딸입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부부.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지수에게 사실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마침내 사랑이를 다시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장인 장모님께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서서 사랑이가 살아있다고? 장인어른, 정말이에요. 친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확실히 제 딸이 맞습니다. 지금 사랑이는 어디 있나? 응, 어딨냐고. 사랑이를 만나기로 한 날, 장모님은 휠체어에 몸을 싣고 장인어른과 함께 약속 장소에서 저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보, 사랑이, 할머니, 우리 사랑이가 살아있대. 말 좀 해줘. 제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손녀야. 얼굴 한 번만 봐야지. 그때까지도 장모님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작게 소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사랑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눈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사랑이, 그리고 그녀의 첫마디. 아빠 올 때 아야 했잖아. 내가 치료해줬던 거 기억나? 하은아, 하은아, 하은아. 아빠 기억하지?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재롱잔치 때 아빠가 너 5살이라고 장미꽃 5송이 줬었잖아. 그래, 우리 딸. 이제 아빠가 장미 1000송이도 10,000송이도 줄 수 있어. 그 순간 사랑이는 장모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나 할머니 잊어버린 줄 알았어. 할머니 나 기억나? 할머니. 장모님은 긴 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우리 손녀야. 우리 손녀. 죽은 줄만 알았던 손녀가 정말로 살아 돌아온 순간, 그건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시작된 이후 제 인생은 망가지고 찢겨 회복 불가능한 저주 같은 삶이라 생각했지만, 딸을 다시 만난 순간부터 세상이 무지개처럼 반짝였고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빠, 나 기억나는 거 그려봤어. 우와, 우리 사랑이 그림 실력 보통 아닌데? 여긴 할아버지, 여긴 할머니, 그리고 아빠. 그런데 다정이 붙어있는 내 식구의 그림 속 한 여자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건 누구야? 엄마. 엄마. 엄마 예뻤잖아. 그림처럼. 그렇게 모진 짓을 했던 엄마였지만 엄마를 예쁘게 그린 착한 우리 딸. 그런데 왜 떨어져 있었을까?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사랑이를 꼭 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못난 부모를 이해해주고 기억해주는 우리 딸. 누구든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다시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제 제 딸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토록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랑, 결국 기적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음과 절망 끝에서 손에 쥔 건 아이의 작은 손이었고, 그 손이 제 인생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흔적은 남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거울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